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68편 소주마립간 월성으로 돌아오다. 대왕마마, 임무 마치고 돌아왔사옵니다. 아니, 장군이 지금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다고 했느냐? 너희들은 백제의 한성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전가를 받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떠났던 지원군이 아니더냐? 지금쯤 고구려군과 한창 전쟁을 벌이고 있어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벌써 돌아왔느냐? 백제를 도와 고구려군과 맞서 싸우려고 했사오나 고구려 군사를 구경도 하지 못하였사옵니다. 고구려군을 구경도 하지 못했다? 하면 우리 신라군이 지원군으로 출정했다는 소문을 듣고 고구려군이 지레 겁을 먹고 돌아가기라도 했다는 말이냐? 아니옵니다, 대왕마마. 우리가 한성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백제의 궁성이 함락되어 잿더미가 돼 있었사옵니다. 오호, 백제의 도성이 고구려군에게 짓밟혔다는 말이냐? 그러면 백제의 왕은 어찌 되었느냐? 백제의 왕과 왕실 사람들은 고구려군에게 포박되어 고구려 왕 거련이 보는 앞에서 참수를 당하였다 하옵니다. 이런. 백제가 그리도 무참하게 무너지다니. 그리하면 구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우리 신라에 달려왔던 백제 왕자 문주는 어찌 되었느냐? 스스로 왕이 오른 다음 남은 군사와 백성들을 이끌고서 남쪽으로 내려간 줄 아옵니다. 이 어찌 남의 나라 일이라 방관할 수 있겠느냐? 우리 신라도 비상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서기 475년 고구려의 장수왕이 군사 3만을 이끌고 남진하여 백제의 한성을 함락시켜 폐허로 만들고 계로왕을 죽인 다음에 철수합니다. 당시 신라와 백제는 고구려가 침입해 올 경우 함께 방어한다는 이른바 공수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앞에서 드라마로 소개한 것처럼 신라의 지원군이 한성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상황이 종료돼 버렸기 때문에 신라군은 헛걸음을 한 셈입니다. 이 전쟁은 한반도 남쪽의 세력 균형을 뒤바꿔 놓고 말았습니다. 비단 백제만 국가적 위기를 맞이한 게 아니라 신라 역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주대 전덕재 교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장수왕이 남진을 하면서 거의 백제 쪽으로는 천안 근방까지, 태안반도에서 천안 근방까지 내려가는 것 같고요. 동해안 쪽으로는 울산 포항시 청하면까지 내려옵니다. 바로 경주의 코앞입니다.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 신라 백제가 굉장히 큰 위기의식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동맹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바로 이제 이 한반도 정세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렇게 고구려의 남진에 신라 백제가 쩔쩔매는 틈을 타서 누가 힘을 쓰냐면 이 고령의 대가야가.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 가야 세력이 백제와 이 신라의 압박에 못 이겨서 상당히 위세를 펼치지 못했는데, 그러나 이러한 위급 상황을 맞이한 신라가 그 전쟁 직후에 어떤 대비책을 세웠다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이런 내용의 기록이 올라 있습니다. 자비마립간 18년 정월에 명활성으로 이주하였다. 명활성은 지금의 경주 보문단지 맞은편의 명활산에 위치한 산성인데, 그동안 월성에서 지내온 신라의 왕이 왜 이때 명활성으로 거처를 옮겼을까요? 명활성은 현재 보문 입구에 있는 명활산성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405년 이전에 축성이 돼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왕경 동쪽에 어떤 나성으로서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북형산성, 서형산성, 남산성 이런 거 함께. 다만 이제 자비왕과 소주왕 때 거소 옮긴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구려 압박에 대한 어떤 임시적인 그런 방편으로 옮겨갔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백제의 한성이 고구려군에 의해 함락당하고 고구려가 한반도 중부 이남 지역까지 깊숙이 압박해오자 임시 방편으로 서둘러서 명활산성으로 궁시를 이전하였다. 동국대 김복순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명활성은 비록 월성에 비해서 비좁은 산성이긴 하지만 성의 입구만 잘 지키면 천혜의 요새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방어하기에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명활성은 왕경의 동쪽 방면에 위치하고 있고 그곳은
왜군이 주로 침투해오던 방향인데 반드시 고구려군의 침략에 대비해서만 그곳으로 이전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립간 시기에 자주 왜가 이 월성을 침략한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명활성으로 이 거처를 옮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와서는 이제 아마 월성에 고구려 군대가 쳐들어오면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아주 그 방어가 유리한 동쪽에 있는 명활성으로 거처를 옮기고 고구려의 남진에 대비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때는 외의 위협보다 아마 고구려의 침략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동해안 쪽 포항을 거쳐 영일만을 거쳐서 경주로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강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의 거소를 월성에서 명활성으로 옮기고 난 이듬해와 그 다음 해 연이어서 신라를 공격해온 세력은 고구려가 아니라 바다 건너 외인들이었습니다. 병선을 타고 와서 육지로 상륙한 왜구들이 드디어 우리 도성으로 진격하기 위해서 고갯길로 진입하고 있다. 자, 공격하라! 자비마립간 19년 6월에 왜적들이 동쪽 변방으로 침입하므로 왕은 우장군 덕지에게 명하여 적을 격파하게 하여 200여 명을 죽이고 사로잡았다. 그러나 물러갔던 외인들은 이번엔 더 큰 규모의 군사를 동원하여 1년 뒤에 다시 쳐들어옵니다. 자비마립간 20년 5월에 왜적들이 많은 군사를 동원하여 5길로 나누어 침입하였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스스로 후퇴하여 물러갔다. 신라 초기에 동해안을 통하여 쳐들어왔던 외인들 중에는 대마도나 규슈 지방에 할거하던 해적 집단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견해를 소개한 적이 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자비마립간 시기의 왜적은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이 야마토 조정에 의해서 파견한 군대라고 보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서기에 보면은 뭐 신궁왕후조를 그대로 믿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신궁왕후조 기사에 이미 박재상 관련 설화라든가 그다음에 서구로 관련 설화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야마토 조정 내에서 이미 그와 같은 설화가 자체적으로 전승이 됐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이미 야마토 조정과 신라 조정과의 접촉이라든가 전쟁이 이루어졌고 그런 전승들이 후대까지도 한국에도 그대로 남아있고 신라에서도 박재상이나 서구로 설화가 날아있고 일본에서도 그런 설화가 전해져서 일본 서기에 체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어도 4세기 후반에 해당하는 마립간 시기 이후부터 삼국사기에 나타나는 왜적이나 왜병 혹은 왜구들은 일본 열도의 본섬인 혼슈에 근거를 둔 야마토 조정 휘하의 군사들로 보아야 한다. 전덕재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자비마립간 21년 2월에 붉은 빛이 비단폭처럼 땅으로부터 하늘에 뻗쳤다. 10월에 서울에 지진이 일어났고 이듬해 2월 왕이 돌아가셨다. 신라의 제20대 임금이었던 자비마립간은 22년간 왕위에 있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제21대 임금을 소개할 차례인데 자비마립간 시기의 신라사를 탐색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라의 악성이라고 추앙하는 백결 선생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선 삼국사기 열전편에 수록된 백결 선생에 관한 기록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백결 선생은 어느 곳 사람인지 알 수 없다. 그는 낭산 밑에 살았는데 아주 가난하였다. 그 사람은 100군데나 기워서 마치 메추라기를 달아맨 것 같은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그를 백결 선생이라고 불렀다. 백결은 일찍이 영계기의 사람됨을 흠모하여 검은고를 가지고 다니면서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그리고 불만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검은고로써 풀었다. 어느 해 세모였다. 이웃에서 떡방아 찢는 소리를 듣고 그의 아내가 말했다. 남들은 모두 떡방아를 찢는데 우린 떡 해먹을 곡식이 없으니
무엇으로 설을 샌단 말이오? 그러자 백결 선생은 타던 검은고를 멈추고 하늘을 우러러 단하였다. 무릇 죽고 사는 것은 운명에 달려 있고 부귀는 하늘에 달려 있는 것이요. 그것이 와도 막을 수가 없고 그것이 가도 쫓을 수 없는 법이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그리 마음 아파하시오? 내가 그대를 위하여 검은고로 떡방아 소리를 들려주면 위로가 될 것이오. 그는 곧 검은고를 타서 방아 찢는 소리를 내었는데 이것이 세상에 전하여 대약이라 이름하게 되었다. 삼국사기 열전편의 내용은 이상과 같습니다. 백결 선생이 떡방아 소리를 흉내내어서 연주했다는 그 즉흥곡이 훗날까지 전승되어서 대악으로 불렸다는데 악보로 남아있는 것이 없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재현하여 들려드릴 수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백결 선생 자신은 그 방아 소리를 즉흥적으로 연주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뛰어난 연주자였을 것으로 보는데요. 실제로 신라 하대 애장왕대에 이르면은 그때가 이제 애장왕 8년인 807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금무를 연주했다는 기사가 있어서 백결 선생의 대학에 350년 뒤에 궁중으로 유입이 돼서 춤이 동반된 대금무로 변형되었다는 것으로 볼 때 이러한 그 악은 그 후에도 계속 전승이 돼서 전해진 것이 아닐까. 지금 우리가 부르는 방아타령이라는 민요에도 1500년 전 백결 선생이 연주했던 그 가락이 스며 있는지 모르죠. 어쨌든 백결 선생은 당대의 악성이었던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열전의 내용 중에서 따질 건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백결 선생이 연주했던 악기 이름을 우리는 검은고라고 번역해서 소개했고 삼국사기에도 검은고 금자로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중국의 검은고가 신라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악기였을까요? 예전에 가야사를 탐색할 때 가야금을 만들게 된 내력을 소개하면서 그 이전부터 신라나 백제 혹은 가야 지역에 사연 혹은 오연으로 된 현악기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언급한 적이 있었죠. 그것은 신라 지역에서 발굴된 토우 유물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라에서 토우, 그러니까 이 토기에 붙어 있는 흙으로 만든 인형을 토우라 그러는데 토우에도 이 현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검은고는 제가 보기에는 통일 이후에 고구려에서 들어온 것 같고요. 가야금은 이제 우르 그 506세기 중반에 가야에서 들어왔던 것 같고 이미 신라에서도 이런 그 현악기를 현악기가 뭐 줄이 한 뭐 4개 내지 5개인 이 현악기가 존재했는데 아마 백길 선생이 연주했던 것은 아마 이 토위에 보이는 그런 현악기 4줄 내지 5개의 줄이 있는 그런 현악기를 연주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백결 선생이 들고 다니면서 연주를 했던 그 악기는 검은고와는 다른 신라 고유의 현악기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삼국사기에는 백결 선생이 평소에 영계기를 흠모했다고 했는데 그 영계기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영계기는 공자가 살았던 중국 춘추 시대 때의 인물이다. 어느 날 공자가 태산에 올라갔을 때 영계기를 만났는데 그는 옷차림이 사슴가죽 옷에 새끼줄띠를 두른 모습이었고 검은고를 타고 있었다. 공자가 그에게 다가가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물었다. 그러자 영계기가 대답하였다. 만물 중에서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한데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첫째 즐거움이요.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은데 내가 남자인 것이 둘째 즐거움이요. 세상에 태어나서 해와 달을 보지 못하기도 하고 기저귀를 면하지 못하고 죽기도 하는데
나는 나이가 이미 90이 넘었으니 이것이 셋째 즐거움이지요. 어떻습니까? 이 영객이라는 인물이 성품이며 세상을 사는 철학이 백결 선생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결 선생이 살았다는 자비마립간 시대에는 신라의 유교 경전이나 사상이 널리 보급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자도 아니고 그와 같은 시기에 중국에 살았었다는 영객이라는 인물을 백결 선생이 알고 흠모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고려의 유학자들이 백결 선생에 관해서 전승되어 온 이야기를 열전편에 올리는 과정에서 영객이라는 인물을 끌어다가 그렇게 꾸며 썼다고 봐야겠죠. 백결 선생과 관련된 기록을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사기 열전편에는 백결 선생의 성도, 이름도 출생지도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영애 박씨의 족보를 보면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신라 자비왕 때 명신인 박문량은 재상의 아들로서 천성이 청렴결백하여 항상 청빈하게 살았으며 검은고를 즐겼고 의복이 남루하여 100군데나 기운 누더기 옷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백결 선생이라 불렀다. 478년 그가 65세 때 이벌찬의 벼슬에 올라 아첨 많은 무리들이 많음을 개탄하여 천재, 치패, 처경, 흥인, 지인, 화인 등 6장의 상소문을 올리니 이 상소문은 너무도 유명했다.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검은고로 회포를 푸니 이것을 낙천낙이라 하였다. 백결 선생의 성씨가 박씨이고 이름도 문양이라고 못 받고 있으며 더구나 흥미로운 것은 그가 박재상의 아들인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국사기 편자들은 성도, 이름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영애 박씨 족보에 올라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전백제 교수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영애 박씨 족보 자체가 이미 조선 후기나 또는 근현대사에 와서 이 조작된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실제 그 백결 선생이 박씨라고 보기도 어렵고 박재상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더더욱 아마 보기 어려웠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건 후대에 와서 영애 박씨가 자신들의 조상을 조금 부에 조작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신라의 제21대 임금은 소지마립간입니다. 왕은 자비왕의 장자이고 어머니는 김씨로 서불한 미사흔의 딸이며 왕비는 선해부인으로 이벌찬 내숙의 딸이다. 소지왕은 어려서부터 효행이 있고 겸손하였으며 사람들이 모두 감목하였다. 삼국사기에 올라있는 소지마립간의 즉위 기록이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지마립간이 왕위에 올라서도 백성들을 두루 감복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의 치적을 탐색해 보기로 할까요? 전국에 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대대적인 사면을 단행할 것이다. 중죄를 지은 자에게는 그 죄를 감해주고 가벼운 죄수들은 모두 방면하도록 하라. 또한 계속되는 가뭄으로 한재가 들어서 굶주리는 백성이 많다 하니 곡창을 풀어서 굶는 백성이 없도록 하라. 대왕마마, 북쪽 변경을 지키는 장수가 전해온 바에 의하면 말갈이 군사를 일으켜 우리 쪽 변방을 침입하였다 하옵니다. 말갈군이 북쪽 변경을 침입했다는 말이냐? 그래서 어찌 되었느냐? 변방을 지키던 우리 군사들이 출동하여 저들을 격퇴시켰다 하옵니다. 아니 되겠다. 짐이 변방의 백성들과 군사들을 위무할 겸 곧 북쪽 변방을 순행할 것이니 준비하도록 하라. 소지마립간 3년 2월에 왕은 비열성에 행차하여 군사들을 위문하고 군복을 하사하였다. 그런데 소지마립간이 행차를 해서 군복을 나눠주면서 군사들을 위문했다는 비열성의 위치가 문제입니다. 삼국사기에 나타난 비열성은 함경남도의 원산만 아래에 위치한 안변 지역이라는 데 학자들의 견해가 대체적으로 일치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당시에 신라가 저 멀리 함경도 땅의 일부를 영토로 확보하고 있었겠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전덕재 교수의 얘기입니다. 이 신라가 올라갈 때는 안병까지도 밀고 올라갈 수 있고, 또 고구려가 신라 쪽으로 공격해 올 때는 그 포항시 청하면까지 이게 밀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그 제2 3년 즉 481년 무렵에 신라가 비열성까지 뭐 이렇게 갈 수 없다, 이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거기까지 갔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뒤에 이제 곧바로 또 아마 고구려에 밀려서 아마 또 이 남쪽으로 더 이 국경선이 내려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를 이렇게 완전히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당시에는 특히 동해안 지역의 경우 방어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고구려가 군사 행동을 할 경우 포항 일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신라가 군사를 움직여 공격하면 함경도 일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전덕재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동해안 지역의 경우 여기까지는 신라 땅이고 저기서부터는 고구려 땅이다 하는 식의 고정된 국경선이 있었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서기 481년의 기록에는 고구려 군사와 말갈로 표현된 한반도 동북지방의 이해족, 그리고 백제와 가야까지 뒤엉킨 눈여겨볼 만한 전쟁 기록이 등장합니다. 대왕마마, 지금 북방 지역의 전세가 심히 염려되는 상황이옵니다. 그래. 어떻게 되었느냐? 고구려와 말갈 군사를 아직도 물리치지 못하였느냐? 우리 신라의 호명성이 고구려와 말갈 군사의 공격에 견디지 못하고 적군의 손에 넘어갔사옵니다. 호명석이 고구려군의 수중에 넘어가 버렸다면 그들이 언제 또 남아할지 모르는 일 아니냐? 큰일이구나. 고구려군의 진군이 거기서 멈춘 게 아니옵니다. 이미 저들은 미질부를 향해 군사를 움직였다 하옵니다. 뭐라? 미젤불까지 내어주게 되면 이곳 월성으로 쳐들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니냐? 아니 되겠다. 도성에 있는 모든 군사를 긴급히 소집하여 출동 준비를 갖추도록 하라. 대왕마마, 백제의 사신을 보내서 구원을 요청하시옵소서. 그렇지. 우리는 백제와 유사시에 군사를 지원하기로 동맹을 맺은 관계가 아니냐? 그리고 가야에도 지원군을 요청하는 사신을 보내시옵소서. 가야국의 왕도 고구려와 말갈군을 막는 일에 힘을 보탤 것이옵니다. 알았느니라. 사신들은 당장 고구려와 가야로 달려가서 고구려군이 우리 신라의 월성을 향해 진군하고 있다 알리고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라. 무엇들 하고 있느냐? 빨리 출발하라! 고구려가 이제 그 북쪽 변방에 침입을 해서 호명성이라면 청송이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 쭉 내려와서 미질부성은 지금 현재 그 흥해 포항시 그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실제로 신라로서는 가장 그 후방에 안정적인 그 지역을 침범당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신라로서는 그 백제 그리고 또 백제와 연결돼 있던 가야 세력과 전부 합해서 고구려 세력을 축출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신라의 왕경까지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라의 구원 요청을 받은 백제와 가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대왕마마, 백제의 지원군이 가야군과 함께 우리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 당도하여 싸웁니다. 잘 됐구나. 고마운 일이다. 그러면 고구려군을 어떻게 방어하겠느냐? 우리 세 나라 군사가 각각 방향을 달리해서 고구려군을 공격할 것이옵니다. 알겠느니라. 적이 패주하더라도 우리 영토를 벗어날 때까지 추격하여 무찌르고 돌아오라. 예, 대왕마마. 자, 가자!
고구려가 말갈군과 함께 북쪽 변방을 침입하여 호명성 등 7성을 공취하고 또 미질부로 진군하므로 신라에서는 백제 가야의 원병과 함께 길을 나누어 이를 방하고 적이 패하여 물러가는 것을 이하의 서쪽까지 추격하여 파하고 1000여 명을 죽였다. 고구려군이 말갈까지 거느리고 지금의 경상북도 청송에 있었던 호명산까지 쳐들어와서 성을 빼앗았다면 신라로서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포항의 흥해까지 내어준다면 신라로서는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런데 다행히 백제와 가야가 지원군을 보내서 고구려군을 막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쫓기는 고구려군을 이하 서쪽까지 추격하여 1000여 명을 죽였다고 했는데 이하는 하슬라, 즉 강릉 인근으로 추정됩니다. 포항에서 강릉까지라면 당시로서는 아주 먼 거리였을 텐데 신라군의 추격 의지가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그건 그렇고 이 전쟁에서 신라와 백제가 손을 잡고 고구려군을 막아냈다는 사실은 앞으로 전개될 양국 관계를 점쳐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전덕재 교수의 얘기 들어보시죠. 이때부터 아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공수동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신라와 백제가 서로 고구려가 침략하면 군사적으로 도와주기로 아마 이 약속을 맺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460년대, 70년대에 가면은 고구려의 남침에 대해서 신라와 백제가 연합해서 대응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이 대가야 세력까지 신라가 끌어들여서 신라 대가야 연합군을 형성해서 고구려의 남진에 맞서는 그런 정황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아마 가장 잘 직접적으로 입증해주는 기록이 이 기록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유지되고 있던 나제 군사동맹의 내용은 고구려가 침입해올 경우 그 침략 대상이 백제가 되든 신라가 됐든 두 나라와 공동으로 군사를 동원하여 함께 막아낸다는 의미의 공수동맹이었다. 이런 얘기죠. 고구려가 백제의 한성을 침공했을 때 신라가 지원군을 출동시켰던 사례 역시 나제 공수동맹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한성이 일찌감치 무너져버린 탓으로 공동 군사작전이 실현되지는 못했었는데 공주로 도읍을 옮긴 백제가 동성왕 시기에 와서 신라에 지원군을 보냈다는 사실은 이때까지 나제 동맹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고 하겠죠. 신라와 백제의 대고구려 합동 군사작전은 이후로도 계속됩니다. 소지마립간 6년 7월에 고구려가 군사를 일으켜 북쪽 변경을 침입하므로 신라에서는 백제군과 더불어 힘을 합하여 모산성 밑에서 적을 크게 격파하였다. 여기서 모산성이 어디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 그 위치가 어떻게 됐든 신라와 백제가 고구려의 침략을 맞아서 또 한 번 군사 협력 관계를 증명해 보였다 하는 대목이 중요하다 하겠죠. 소지마립간 7년 4월 소지왕은 시조묘를 찾아가서 제사를 지낸 다음 이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조의 묘를 잘 받들고 관리하는 것은 나라의 뿌리를 든든히 하는 것일터. 그러자면 수묘가 정성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조묘를 수묘하는 집 수무가를 더 두도록 하라. 고구려 광개토항릉 비문을 보면 묘를 지키는 수묘인들을 국연과 간연으로 나눠서 출신 지역별로 몇 가를 두라는 내용의 글귀가 상세히 새겨져 있습니다. 신라 역시 그 규모는 광개토왕릉의 수묘인에 비교할 수 없겠지만 수묘인을 두어서 왕의 능묘를 관리했다는 사실을 소지왕 때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조왕에 대한 수묘인의 언급이 왜 소지왕 시기에 등장할까요? 우선 이보다 정확히 50년 전에 해당하는 눌지왕 때의 삼국사기 기록 한 줄을 살펴볼까요? 눌지마립간 19년 2월에 역대의 원릉을 수리하였다. 4월에는 시조묘에 제사를 지냈다. 눌지왕 때 신라 역대 왕들이 무덤을 수리하고 시조묘에 제사를 지냈다는 내용의 기록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그 이전에 니사금 시기에 이 토강묘들을 아마 적성목각분, 소위 말하는 이제 돌무지 덧널 무덤으로 아마 개장을 하고, 그리고 그 주위를 아마 다시 이제 정비를 하면서 그때 아마 이런 그 수묘인을 두는 제도가 이제 마련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시조묘의 경우도 시조 무덤은 일반적으로 이제 오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시조를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 바로 이제 시조묘인데, 시조묘는 그 옆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도 있고, 조금 이제 이 나정 근처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도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눌지마립간 이전의 이사금 시기까지는 왕들의 무덤 형식이 지하의 토광, 즉 구덩이를 파고 직접 유해를 안치하는 방식의 토광묘였다. 그러다가 눌지마립간 시기에 와서 역대 왕들의 무덤을 모두 적석 목각본으로 바꾸어서 대대적으로 수리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석 목각본이 어떤 형식의 무덤이냐고요? 들어보시죠. 직사각형의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 바닥에 사람 머리 크기의 돌을 깐 다음 그 위에 다시 자갈을 깔아 곽 바닥을 만든다. 이 곽 바닥 위에다 목곽을 짠다. 그리고 목곽 중앙에 유해를 모신 목관을 안치하고 목곽 뚜껑을 닫은 다음 목곽 위와 주위에 돌을 쌓으며 이 쌓은 돌 위에 흙을 덮어 봉분을 만든다. 우리가 경주의 신라 유적을 관광할 때 그 내부를 구경할 수 있는 천마총의 경우도 바로 이 적석 목곽본, 우리말로 풀이하자면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눌지왕 때 이전 왕들이 무덤을 적석 목곽본으로 수리하면서 처음으로 수묘인 제도를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 전덕재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김복순 교수는 왕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주체와 그 방식이 소지왕 시기에 달라졌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그 시조왕릉을 지키고 제2 때 그 필요한 그 여러 물품들을 조달하던 그 집들을 이때 이제 이시가로 증치를 한 건데, 이것은 결국 개별적이고 자기네 어떤 그 가게별로 지내던 그 선대 왕들의 그 제사를 앞에 그 왕통계보를 정리를 한 것하고 합쳐서 시조왕을 중심으로 그 제사를 모아서 시조묘에서 이제 역대 왕들을 함께 제사하는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수묘가를 더 증치한 게 아닌가. 이전까지는 역대 왕들의 제사를 후손들이 따로따로 지내다가 이 시기에 와서 시조왕과 함께 통합하여 국가에서 제를 올리게 되면서 묘를 지키는 수모가의 호수도 20% 더 늘렸을 것이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 다음 군사사열에 관한 기록 하나를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소지마립간 8년 8월에 왕은 낭산의 남쪽에서 군사를 크게 사열하였다. 대왕마마께서 당도하셨다! 북을 올려라! 당시의 군사의 사열 혹은 열병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 길이 없습니다. 삼국사기 원문에는 큰 대자에 검열할 열자를 써서 대열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사의 열병 혹은 사열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그동안 그 대열의 장소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초기부터 살펴보면 처음엔 알천에서 하다가 그 다음엔 양산 서쪽에서 한 걸로 돼 있었는데 소지마립간 때는 또 낭산 남쪽에서 한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복순 교수의 얘기입니다. 그 열병이란 게 사실은 그 국왕의 군령권 장악이라든가 또는 뭐 군령 체계상의 최고의 지위에 있는 거를 확인을 하고, 또 국민들에게 어떤 이제 군사의 그 위험을 과시하기 위한 그러한 상징성이 매우 큰 의식이죠. 그래서 경주를 이 중심으로 하는 왕경의 그 이 서천변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에서 사실상 열병은 굉장히 많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지금 말씀하신 그 알천과 그다음에 양산 서쪽, 낭산 남쪽,
이건 사실은 그 모두 이 서천이라든지 알천변하고 관계가 됩니다. 군사 사열의 장소로 나타나는 알천이나 서천이 모두 경주의 하천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 군대 사열을 하천변에서 실시했는지를 분석하면 그 장소가 바뀌게 된 배경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덕재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초기에 이 알천이 북천이죠. 북천이 범람하면서 아마 그 남쪽에 넓은 개활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훈련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북천의 제방이 나름대로 튼튼하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개활지에 주택가가 들어서면서 양산은 이제 남산을 가리키는데 양산 서쪽에 그런 넓은 개활지에서 아마 이 군대 사열을 하다가 뭐 그 지역도 뭐 이제 또 뭐 개발이 돼서 뭐 주택이 들어서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궁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서 낭산 지금 이제 사천항사 근처인데 낭산 남쪽으로 옮겨서 서울로 치자면 강물의 흐름에 따라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한강 둔치 같은 개활지를 택해서 사열을 하다가 그 일대에 축대를 쌓고 주택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했을 거란 얘기죠. 앞에서 시조묘를 관리하는 수묘인의 수를 늘렸다는 기록을 소개했습니다만 소지왕 시기에 그와는 별도로 또 다른 제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지마립간 9년 봄 2월 내을에 신궁을 설치하였다. 내을은 처음 시조가 탄생한 곳이다. 신라본기 혁거세조에는 시조 혁거세의 탄생지가 나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소지마립간 시기에 신궁을 설치했던 내을 혹은 나을이 지금의 경주시 탑동에 있는 나정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궁이 누구를 모시는 곳이었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정과 나을을 서로 연관시켜서 신궁은 박격거세를 새로 모시기 위해서 시주묘와 다른 형태의 사당을 지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본적으로 박격거세 자체가 이 하늘신의 아들 또는 하늘이라고 이렇게 동일시 여기죠. 그래서 뭐 불군해라고 해서 동일시 여기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천지신을 모시는 새로운 사당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반적인 견해는 여기서 말하는 시조는 이 소지마립간대의 왕의 성이 김씨이기 때문에 김씨의 시조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일 이 신궁이 시조 혁괴서를 모시는 사당이나 천지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한 시설이 아니고 신라 왕족인 김씨의 시조를 모시는 사당이라면 구체적으로 그 추앙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김할지가 시조라는 소라는 남할 여초에 만들어졌다고 보고 문무왕 비문 등에 나오는 성환왕이 김씨 시조로서 이 신궁에서 받들어지지 않았겠느냐. 전덕재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조묘, 혁거세를 제사지는 시조묘는 따로 있고 아마 이 김씨의 시조와 김씨 왕들의 선조를 모시는 아마 후대의 종묘와 같은 그런 어떤 새로운 이 사당을 지은 것이 신궁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궁은 기본적으로 이 김씨 성이면 김씨의 시조와 그리고 그 직계 조상들의 위패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다. 이렇게 후대에 말하면 이제 종묘와 같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굴 조사가 진행 중인 경주 나정 유적에서 신궁으로 볼 만한 근거가 나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서 신궁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지왕이 신궁을 설치했다는 바로 그 해에 신라는 장차 강력한 왕권 국가로 발전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한 가지 제도를 시행합니다. 소지마립간 9년 3월에 처음으로 사방에 우역을 설치했는데 왕은 소관관청으로 하여금 관도를 수리하게 하였다. 여기서 우역은 우체국 할 때 쓰는 그 역참 우자에다가 역시 역참이나 역마를 의미하는 서울역 할 때의 그 역자입니다. 어쨌든 우리 역사에서 우역제도에 관한 최초의 언급이 바로 이 소지왕 때의 기록인데 우역의 사전적 풀이는 이렇습니다. 우역이란 공문서의 전달,
물품의 수송, 출장 가는 관리들의 숙박을 위하여 제정한 육상통신 교통기관을 일컫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서기 487년 신라 소주왕 9년에 처음으로 우역을 설치하였고 신라가 이제 왕경을 어느 정도 갈무리하고 난 다음에 지방관을 각지에 파견하기 위한 어떤 정지 작업으로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지방에 파견했던 그 도사가 왕경과 지방을 연결하는 그 관도가 통과하는 그 중요한 지점에 가서 우역을 담당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지방의 물자를 그곳에 집결을 해서 그 왕경으로 운송하는 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조세나 공납의 수치가 이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우역 설치의 필요성을 두고 신라 조정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겠죠. 이제 외와 고구려의 침략에 대비해서 군사 사열도 마쳤고 내울에 신궁을 세워서 제사도 올렸으니 선대 임금들로부터 이어받은 이 나라를 장차 강성한 나라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연구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다. 마땅히 그리해야 할 것이옵니다, 대왕마마. 그러자면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의 관리들과 각 지방의 크고 작은 책임자들이 왕실 조정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온데 그것이 어려운 실정이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더냐? 무엇보다 외적이 변방을 침공했을 때 그 사실이 신속하게 조정에 알려져야 대책을 세울 수 있고 또한 대왕마마의 명이 변방 각지에 빠르게 전달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참으로 어렵사옵니다. 뿐만 아니오라. 북쪽이나 남쪽 변방 등지에서 곡물을 비롯한 물품들을 조정에 운송하는 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도중에 도적을 만나 탈취당하는 등 애로점이 많사옵니다. 오호, 그러니 어찌하자는 얘기냐? 사방의 변두리 지역에서 왕경으로 오는 시간이 수일이 소요되는데 조정이나 지방의 관리가 일반 장사치들과 함께 주막에서 머물러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하니 중간중간에 역을 만들어서 오호, 그러니까 왕경과 지방으로 통하는 길목 요소요소에 우역을 설치해서 조정의 관리나 지방의 관리가 왕래할 때 머물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니냐?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그리하면 지방에서 조정에 바치는 곡물을 도중에 탈취당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전시에 군사 출병에 관한 대왕마마의 명도 신속하게 전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좋은 생각이다. 경들은 현장을 답사하여 우역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지목해서 짐에게 보고하도록 하라. 예, 대왕마마. 하오나 대왕마마, 지금 왕경에서 지방을 오가는 길목에다 우역을 설치하더라도 큰 시료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옵니다. 시료를 거두기 어렵다. 어째서 그렇다는 게냐? 도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탓이옵니다. 물품을 운반하자면 우차나 마차를 이용해야 할 것이온데 그 수레들이 다닐 길이 닦여 있지 않은 터라. 과연 그렇구나. 그렇다면 조정에서 착수해야 할 시급한 일이 도로를 닦는 것이다. 그런 얘기냐?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그 일은 반드시 중앙의 조정에서 주관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옵니다. 조정에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관도를 개척하는 것이 우리 신라가 강성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옵니다. 또한 그것이 지방의 세력들을 왕권으로 강력하게 휘어잡을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이옵니다. 좋다. 경들이 관도 개설과 우역 설치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짐에게 올리도록 하라. 예, 대왕마마. 지방의 지방관들이 파견돼서 지방의 그 복숙 소국이라든가 음락들을 해체하고 주나 군이나 촌으로 이렇게 편제하면서 신라가 직접적인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바로 그 전 단계거든요. 그래서 신라가 지방 지배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우역을 설치하고 관도를 설치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지방에서 뭐 어떤 반역이라든가 또는 일이 벌어지면은 빠르게 군사라든가 또는 행정 요원들을 보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목적, 또는 이제 지방에서 거두어들인 수치물들을 또 중앙으로 빠르게 운반하기 위한 그런 목적. 그러니까 소지마립간 시기에 관도와 우역을 설치했던 그 작업은 신라가 장차 지방 세력들을 장악해서 강력한 왕권 국가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위에서 짚어볼 내용은 소지마립간 시기에 임금의 거소가 또다시 옮겨간다는 기록입니다. 우선 임금이 사는 궁실이 어떻게 이전하는지 이전 왕인 자비마립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내용을 다시 짚어볼까요? 자비마립간 18년 봄 정월, 왕이 명활성으로 이사하여 그곳에 거주하였다. 이때 왜 신라왕이 월성에 살다가 비좁은 산성인 명활성으로 옮겨갔을까요? 이전에 소개했던 것과 같이 당시 신라는 고구려의 침공을 두려웠기 때문에 만일 고구려가 침공했을 경우 방어가 용이한 곳으로 일단 왕의 거처를 옮긴 것이었습니다. 신라의 왕이 그동안 거처하던 월성을 버리고 명활성으로 옮긴 때가 서기 475년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기 475년은 고구려의 장수왕이 백제의 한성을 함락시켰던 바로 그 해였습니다. 그 다음의 기록을 살펴볼까요? 소지마립간 9년 7월에 월성을 수리하였다. 그렇다면 이때에 이르러서 왜 이전에 버려두고 왔던 월성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보수공사를 시작했을까요? 대왕마마께서 이곳 명활성으로 궁실을 옮겨온 지도 언 12년이나 지났사옵니다. 헤아려 보니 벌써 그렇게 됐구나. 헌데 대왕마마께서는 언제까지 이곳에 머물러 계실 것이옵니까? 짐이라고 이 비좁은 산성이 좋아서 여기 눌러 있는 줄 아느냐? 하오면 속히 옛 월성으로 이궁을 하시옵소서. 월성으로 이궁을 하고는 싶은데 그냥 이궁을 해도 되는 것이냐? 아니 되옵니다, 대왕마마. 아니 되다니. 그럼 경은 짐이 이 명활산의 산성에서 앞으로도 계속 갇혀 지내야 한다는 얘기더냐? 대왕마마, 지금 이대로 월성으로 옮겨가셨다가 사태가 위급해지면 또다시 이곳 명활성으로 피신해 오시겠사옵니까? 위급 사태가 생기면 또 이곳 산성으로 피신할 것이냐고 물었느냐?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그러면 그러하지 않을 방도가 있다는 말이냐? 대왕마마, 월성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월성을 왜구들도 고구려군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든든한 요새로 만드는 작업을 당장 시행하도록 명하시옵소서. 신의 생각도 같사옵니다. 비록 우리가 백제와 군사 동맹 관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하나 그 동맹이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모르옵니다. 또한 지금은 소강 상태이오나 언제 고구려가 남진해 올지 모르는 상황이옵니다. 왜구들 역시 왕경을 노린 적이 한두 번이었사옵니까? 그래서 월성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수리해서 든든한 방어 진지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이냐? 대왕마마, 우선 적이 침입해 오더라도 궁성까지는 함부로 범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월성 주위에 대대적으로 해자를 설치해야 할 것이옵니다. 오, 월성의 사방을 둘러가며 물구덩이를 파서 적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자는 얘기가 아니더냐?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좋다. 월성으로 돌아가기 전에 앞으로 궁실이 들어설 월성을 튼튼한 요새로 바꾸는 공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월성 주위의 해자, 물구덩이를 굉장히 넓게 팝니다. 그래서 이 월성의 방어 체계를 굉장히 튼튼하게 갖춘 다음에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발견된 월성 해자는 아마 이 무렵에 아마 이 월성을 수리할 때 대대적으로 공사를 해서 굉장히 크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해자에서 올린 흙을 월성에서 쌓으면서 월성의 높이가 굉장히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하고는 이 방어 체계가 완전한 모습을 갖추면서 적이 쳐들어와도 어느 정도 이제 이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아마 월성으로 다시 옮기게 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신라의 왕이 거처하는 궁실은 서기 475년에 규모가 작은 명할성이라는 산성으로 옮겨갔다가 13년 만에 다시 월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